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은사학도 예쁜사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테마 3강, 삼국의 성장 및 가야의 특징에 대한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능검 공부를 한다면 이번 주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암기의 시작이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주제보다 갑자기 뭔가 내용이 팍 많아져가지고 벌써 한능검 시험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다 다뤄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한 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 삼국의 성장 및 가야의 특징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원전 약 1세기부터 67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출제율이 일단은 100%인데 이게 3강까지 느끼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해풍사님, 뭐 아까 1강부터 3강까지 100%다 출제되면은 모든 주제가 다 이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진짜 다 나오는 걸 제가 뭐 안 나온다고 거짓말 드릴 수 없으니까 1강부터 3강까지 다루는 주제는 그냥 진짜 다 나오는 주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대신 난이도는 앞서 주제보다는 확실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삼국시대 자체에서 시기가 넓다 보니까 출제될 수 있는 왕이 일단 많은 건 팩트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 파트에서 제일 어렵다 느낄 만한 내용은 삼국의 대립 사례가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파트보다는 조금 흐름형 유형도 많이 나오고 암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하다 보면 나올 게 또 나오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삼국의 빈추랑 업적 먼저 구별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강의 때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각 국가의 왕의 재위 순서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대립 과정의 흐름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모든 대립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대립 사례도 좀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백제 근초고왕이든지 뭐 고구려 장수왕이든지 뭐 백제 성왕, 신라 진흥왕 이런 것처럼 나올 포인트가 명확하니까 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별개로 가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도 사실을 파악하면 된다. 근데 얘는 별로 외울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담감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유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삼국시대 대표 왕 및 가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은 뭐 특정 국가의 왕과 관련된 사실을 전반적 출제하든지 삼국의 대립 과정을 파악하는 유형, 이런 게 나온다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 갑자기 국가들 막 바꾸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차례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순서대로 한번 내용을 다뤄볼게요. 자, 일단은 고구려부터 먼저 다뤄보면은, 자, 고구려는 소대 동명성왕 때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능검 시험에서는 어떤 왕이 국가를 처음 건설했나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썩 중요하게 잘 나오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넘기고, 나중에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2대 유리왕이라 있군요. 유리왕. 진짜 글랬어요, 그 유리. 이 유리왕의 경우에 고구려 대표적인 수도인 국내성을 천도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경우에 수도가 크게 졸본, 국내성, 그리고 이따 다룰 평양성 정도? 평양?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번 강의 때 다뤘듯이 이 1세기 이르러서 6대 태조왕 때 이르러가지고 동옥절을 정복했어요.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이 옥저나 동해는 고구려에 예속됐다 했었는데 그거랑 관련된 대표적인 정복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는 뭐든지 일단 강성한 이미지가 있어요. 일단 세니까 주변 국가를 좀 복속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부터 조금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국천왕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국천왕은 진대법이라는 그런 빈민 구제 제도를 실시했었거든요. 자, 뭐냐면 이 고국천왕 때는 거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최초급으로 그런 빈민을 구제한 제도인데, 당시 뭐 왕이 길가에 있는 뭐 가난한 사람 보고서 뭐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봄에 곡식을 빌려줘가지고 가을에 곡식을 갚는 뭐 춘대 추납이라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줘서 가을에 갚는 제도인 춘대 추납의 제도를 실시한 진대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 진대법은 을파소라는 인물이 건의했다. 그래서 이 을파소랑 진대법은 짝
국궁 키워드로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고구려가 성장하는 느낌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한번 위축했던 때가 이때예요. 왜냐하면 이 3세기 때는 11대 동천왕이라고 했는데 이때 중국에 위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위진남북조라는 개념까지는 뭐 이게 동아시아사 과목은 아니니까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중국의 여러 국가 중에 당시에 좀 많은 분열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뭐 위진남북조를 해가지고 뭐 분열 시기 겪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국가인 위나라의 장수인 관구검이라는 장수가 우리 고구려를 침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를 침략해가지고 당시 환도선성이라 해가지고 여기를 함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영토 중 한 곳을 그냥 좀 공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위축됐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또 한 번 성장하는 게 있는데 4세기쯤 이뤄서는 미천왕 때 다시 한 번 성장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을 공격하고 뭐 근처에 대방군도 축출하면서 일단 영토를 넓히고 뭐 서안평이라는 지역도 점령하면서 미천왕 때는 사실 얘 자체가 나오진 않고 얘는 보통 오답선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영토를 복속했다. 그냥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고구려가 한번 진짜 크게 휘청였던 때가 이때예요. 16대 고구 원왕 때인데 여러분들 이건 여기랑 같이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371년에 근초고왕 때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 공격해가지고 이 고구 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평양성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강조했었던 삼국의 대립 중에서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게 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백제의 경우 이 13대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이뤘다. 그래서 이때 처음 대립 제대로 발생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가 그 나름 강성한 이미지인데 이렇게까지 뭐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이 고구려는 여러분들이 이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러니까 고구려는 일단 여러분들이 소광장 이 세 왕 때 이르러 가지고 전성기를 좀 이뤘었고 이 세 왕 걸치면서 그리고 이 왕 세 명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국원왕의 아들인 소수리망은 어떤 걸 썼냐? 일단은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형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걸 다룬 법령인 율령도 반포했어요. 자, 그리고 전진,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의 국가 중 하나인데 전진의 승려인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수리망은 앞발을 이어가지고 고구려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몸을 열심히 불태웠다. 나라를 겁나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을 열심히 불태웠다.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광개토대왕 때 이어서는 조금 더 영토를 넓혔었는데 일단 광개토대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인 영락이란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연호란 건 쉽게 말하면은 자신을 기준으로 연도를 세우는 거예요. 뭐 제가 해풍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품사 1년, 품사 2년 이런 것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연도를 세는 건데 원래 이거는 중국의 국가들만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짱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별하라 이런 식으로 그런 입장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중국을 그래도 섬긴 게 있었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못 썼었는데 고대 시대에서부터 갑자기 이게 나왔다? 그만큼 난 강력하다, 자부심 있다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연호는 좀 그런 느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실전 시험에서는 어떤 연호가 어떤 왕 키워드인지 그냥 그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광개토대왕을 뭘 했냐? 광개토대왕은 신라 내무랑이 제위할 때쯤에 왜구가 신라를 침입했어요. 그래서 신라 내무랑이 고구려에게 헬프 요청을 해가지고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신라 내무랑을 구원하고 왜구를 격퇴했었다. 참고 이때 이 광개토대왕이 마침 내려온 김에 근처에 금광가야 공격했어가지고 금광가야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게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이따 다룰게요. 자, 그리고 후연이라는 중국의 국가 중 또 하나를 격파해가지고 약간 광개토대왕은 뭐랄까 약간 지도가 있다 치면은 조금 더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활동 같은 걸 많이 했다. 뭐
만주올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약간 옛날 한국을 위해 뭐 이렇게 노래 들어본 사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좀 했다면 반대로 장수왕의 경우에는 조금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쉽게 말해가지고 이 장수왕의 경우에는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했었는데 아빠가 위쪽으로 영토를 조금 더 넓혔으니까 아들은 남쪽으로 조금 더 영토를 넓힐래 이러면서 남징 정책이란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평양을 천도했었고 475년에 한성을 함락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암기해 두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이때쯤에 고구려 강성해지니까 신라랑 백제 입장에서는 와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는데? 와 고구려 너무 강성해졌으니까 우리 동맹 맺자 하면서 나제 동맹을 최초로 체결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고구려의 장수왕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당시 백제의 수도성인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의 계로 왕이 살해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암기해야 될 빈출 대립 키워드는 한성 함락 및 백제 계로 왕 살해입니다. 그래서 백제 군대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 왕이 사망했을 때는 고구원왕, 고구려의 군사에 의해서 백제 왕이 사망했던 시기는 이때 47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료 맥락에서 어떤 왕이 살해됐다라는 키워드 나오면 어떤 연도 시점쯤이지 어떤 왕 때인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이 유형 풉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백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강성해지기 위해 가지고 이 나제 동맹 최초 체결할 때는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 그리고 이 나제 결혼 동맹 때는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 때 결혼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신라의 그 고위 관직인 이벌찬이라는 직책을 가진 비지란 인물이 있거든요. 이 이벌찬 비지의 딸과 백제 동성왕이 결혼했어가지고 이벌찬 비지란 딸이 언급되면은 아 그냥 결혼 동맹 낸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뭐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고구려 왕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다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다음 백제. 백제의 경우에는 온조왕 때 경기도 지금 하남 지역에 위치한 위례성 지역에서 백제를 건국했다.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잘 나온 내용은 아니고 다음으로 백제는 조금 중간 단계가 오는데 8대 고영 때 똑같이 율령이란 법을 반포했고요. 그리고 육자평 및 신욕 관등제랑 변비했는데 이거 뭐뭐 있는지 여러분들 전공자 아니니까 다 안 외우셔도 돼요. 뭐 이런 거 외운다고 문제 푸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육자평의 경우에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장관급 직책이거든요. 뭐 국방부 장관 이런 것처럼 그런 직책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대표적인 걸 좀 외우고 싶다면 기출에서는 내신자평이라던가 위사자평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뭘 하는지까진 굳이 안 외우셔도 무리 없다 보니까 뭐 진짜 궁금하시면 따로 검색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어떤 자평이 언급된다. 그냥 이런 거 정도 언급되는데 어차피 육자평이랑 신육관등지랑 키워드 주니까 아 그냥 고영 때 이뤄가지고 그냥 백제 그런 관등제도 정비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백제 전성기를 이뤘을 때는 13대 근초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제가 다루니까 조금 그런 걸 알아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번호 적는 거는 전성기를 이룩한 국가 순서예요. 그래서 백제 가장 먼저 전성기 이뤘고 두 번째가 고구려예요. 당연히 그러면 세 번째는 신라겠죠.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전성기 이뤘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한강 유역 차지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다른 국가의 왕을 이렇게 격파할 정도로 강성해졌냐 로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대 근초광 때는 이 고흥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게 했고 중국의 산둥반도 및 일본의 규수지방에 진출했다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사료적으로는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좀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근초고와 관련된 키워드로 가끔 아주 가끔 그냥 나온 적은 있어가지고 참고만 해두시고 아까 말했듯이 백제 근초고왕 때는 평양선 전투를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고구원왕을 전사시켰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15대 침류왕 때 이르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소수리왕이랑 이 침유왕 키워드 헷갈리기 쉬운데, 그 소수리왕 때는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면, 침유왕은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승려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용어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해 두시고, 사실 이 백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근초고왕이랑 여기 나와 있는 무령왕,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성왕, 이 정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주왕은 그냥 그거예요. 뭐냐면 앞서 이 백제 계로왕이 한성 한나고 살해당했으니까 이 문주왕이 계로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백제 중흥을 위해 가지고 웅진으로 천도했었는데, 이거는 현재 공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주 지역사 관련된 역사적 키워드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백제 중흥은 사실 무령왕 때랑 성왕 때 좀 이뤄졌었는데, 전성기 이때고 이건 다시 조금 위축된 거를 좀 부흥시키는 거. 그래서 무령왕 때는 백가라는 인물이 일으킨 난을 진압했었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 무령왕은 무령왕릉이라는 그런 왕릉 키워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언급했었던 위진남북도라는 국가 중에서 중국 위진남북도의 남조에 해당되는 양나라랑 교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건데, 왜냐면 당시 이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그런 무덤 양식이랑 연결할 수 있는 게 벽돌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능검 시험에서 벽돌 무덤이란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일단은 이 무령왕릉을 수지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령은 이 무령왕릉이란 키워드가 정말 잘 나오는데, 이걸 대신 언급하기 위해서 이 왕 때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랑 교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최근 경향이다 보니까 이건 좀 외워두시고, 그리고 22담로라는 지방 행정제도 정비해가지고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그 지방 행정제도 정비했다. 왜냐면 그래도 자신 측근들을 지방에 보내야 조금 더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성왕 때는 조금 더 국가를 중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비천도랑 남부여라는 국호를 새로 사용했었는데, 이 사비는 지금의 부여 지역입니다. 부여. 공주보다 조금 더 아래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 공주 지역, 여기 부여 지역, 이거 참고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왕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따 다룰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진흥왕 때 이렇게 나름대로 같이 연합해가지고 영토를 회복했었는데, 이 진흥왕이 영토를 더 넓히고 싶어가지고 백제 성왕을 배신하고 여기 영토를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왕 입장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관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능검 기초에서는 이 관산성을 구천이라고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천 인근 지역의 관산성이라는 데 쳐들어가지고 그 신라의 진흥왕이 복수하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신라의 군대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백제 중흥은 그렇게 크게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외워야 될 세 번째 대립 사례는 이 관산성 전투입니다. 이거 연도가 지금 빠져 있는데 554년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71년 평양성 전투, 그리고 475년에 한성 함남이 백제 계로왕 살해, 그리고 554년에 관산성 전투. 연도는 반드시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암기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은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세 개가 가장 급비인출 키워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뭐 나머지 키워드 보시면 30대 무왕 때는 익산 지역에 미륵사라는 사찰을 건립하고 나중에 뭐 미륵사지 석탑도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31대 의자왕 때는 배야성 전투랑 백제 멸망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다루긴 좀 이뤄가지고 제가 다음 4강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해드리면, 일단 이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이 세 명을 외워두시고, 이 백제의 경우에는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이 왕은 반드시 외우세요 하는 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얘네 셋,
백제는 얘네 셋, 그리고 신라는 여기 나와 있는 집업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외울 시간이 없으면 저 9명만 외우세요. 저 9명만 외워도 문제 푸는데 한 80% 이상은 무리가 없을 정도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신라의 경우에는 이 박혁거세란 인물이 경주에서 신라를 건국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앞서 왕이나 국가를 배우면서 고구려는 뭐 졸본, 국내성, 평양, 뭐 백제는 한양, 위례성, 웅진, 사비, 이런 식으로 수도가 변천되다 보니까 조금 암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신라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주입니다. 그래서 신라 수도는 경주니까 뭐 다른 거 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신라는 조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늦게 성장하다 보니까 뭐가 앞에 좀 오는데, 물론 다 정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역사를 진짜 뭐 하나부터 100까지 정말 다 외울 게 아니라 조금 더 시험에 맞게 공략하겠다면은 굳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넣은 겁니다. 저는 딱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필요한 거 위주로 알차게 넣어드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이 신라의 경우에는 좀 왕의 호칭이 계속 변했어요. 뭐냐면 이 신라의 경우에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약간 좀 종교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군장이라든지 약간 좀 뭐 군장까지란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신라 왕이라든가 지배자 호칭 같은 게 계속 변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 신라 내무랑 때 이르러 가지고 마리간이란 또 새로운 그런 지배자의 호칭을 처음 사용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라 내무랑 때 고구려 관개토대왕에게 연락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좀 구원해줘, 이런 요청 같은 걸 했었다. 그래서 사실 신라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그렇게까지 크게 다른 국가들이 열심히 싸우고 치고받고 할 때 크게 뭔가 좀 두드러진 게 없는데, 이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왕 때 이르러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엄청난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진흥왕 때쯤에 이르러서는 앞서 국가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이 이뤘었는데, 일단은 그럼 신라 왕 중에서 지증과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드디어 국왕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기존의 신라는 지배자 호칭을 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등의 호칭으로 썼었는데, 국왕이라는 호칭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이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료의 맥락을, 이거는 좀 교재 본문을 잘 보시면서 사료에서 이렇게 언급하는구나, 이걸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시장 감독 기구인 동시전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시장도 발달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순장을 금지시켰는데, 그 예전에 부여에서 왕이 죽으면 근처의 신하들도 생매장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다 했었는데, 이때 이 왕 때 일어서 이런 압수 같은 건 폐지라는 걸 말했었고, 이사부로 하여금 울릉도, 예전에 우상구 정벌시켰는데, 이 이사부란 인물은 솔직히 거의 지증왕 키워드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부의 우상구 정벌이 중요한데, 이 이사부란 인물은 진흥왕 때까지 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가야 정벌이라던가 이럴 때 나오기 때문에 이 이사부는 엔간에선 지증왕 키워드긴 하지만 뭐 다른 왕 키워드 나와도 이 인물 지증왕 때문에 활동한 거 아니었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신하가 한 왕 때 살았으면 바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치는 인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주의를 해두시고요. 다음으로 버풍왕 때는 건원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 고대 파트에서 연호를 썼다는 왕을 다루면은 여기 나와 있는 광개토대 왕의 영락이랑 버풍왕의 건원, 이 두 개 정도만 외우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풍왕 때는 골품제라는 그런 신분제도 정비하고 최고 관등인 상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관가야를 합병했었고요. 병부라는 그런 군사 관련된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프왕 때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좀 국가의 종교를 조금 만들고 싶어서 불교를 공인하려 했었는데, 약간 귀족들이 반대를 했어가지고 이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뭐 내가 진짜 순교할 테니까 내 목을 자르면 뭐 흰 피가 나올 거야. 이러면서 진짜 순교하니까 진짜 목을 잘랐는데 흰 피가 나와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당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놀라게 하는 희생을 가져가지고 결과적으로 2차도는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었고 이 법흥왕 때 이뤄서 법령 관련된 율령도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의 경우에는 약간 비읍이 들어간 키워드가 많아요. 뭐 여기 병부라든지 불교 공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법이라던가 비읍 들어간 키워드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진흥왕 때 이뤄가지고 좀 전성기 이뤘었는데 이 진흥왕 때는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군대에게 승리해가지고 좀 전성기 이뤘었고 거칠부로 하여금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거칠부의 국사 편찬 이게 신라 진흥왕 키워드로 정말 잘 나와가지고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이 진흥왕 때 영토를 진짜 많이 넓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순수비를 건립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북한산 순수비, 뭐 단양덕선비, 마운영비, 황초령비, 창령비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진흥와 관련된 순수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점령한 영토를 돌아본다. 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고요. 이 진흥왕 때는 화랑도라는 그런 청소년 수양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이 청소년 수양 단체가 나중에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흥왕 때는 황룡사란 사찰을 건립했었는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사찰이랑 사찰 내부의 세부 건축물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땡땡사 자체는 고대 시대예요. 근데 그 사찰 내부에 있는 뭐 탑이든지 아니면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선 시대까지 넓게는 그때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언급했지만 이런 수식어구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주의해서 암기해 두시고 뭐 나머지 왕은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다루면은 이 선덕유 왕 때는 분황사 모전석탑, 첨성대, 황룡사 구층 목탑이랑 좀 문화유산들이 건립됐었는데 이건 제가 문화 파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자 그리고 이 선덕유 왕은 어쨌든 간에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비단과 염종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이거를 신라의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었던 김유신이라는 인물이 진압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다룰 뭐 삼국 통일이랑 인물 파트에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고 결과적으로 이 신라가 다음 강의 때 다룰 삼국 통일의 완성을 이뤘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주제들은 사실 지금 다루기엔 조금 이뤄가지고 어차피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강의 때 바로 다룰 주제가 삼국의 통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가볍게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자 고구려왕, 고구려 계속 강조했었지만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백제의 경우에는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그리고 신라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진짜 얘네 9명만 외워도 엔간한 삼국 왕 문제 80% 이상은 풉니다. 거의 여기서 한 80%도 아니고 90%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립사례 전투로는 371년에 평양성 전투, 그리고 475년에 한성 함락, 자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554년에 관산성 전투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삼국 시대에 대한 내용 좀 다뤘었고 이제 좀 마지막 주제로 가야의 특징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서 제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대한 내용 다 다뤘었는데 그러면 가야라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라는 좀 의문점이 계속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야라는 국가는 솔직히 이 한능검 시험에서는 정말 공략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서도 제가 좀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편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좀 제가 가볍게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크게 한반도가 있다 치면은 자, 이 고구려의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부터 조금 중국의 만주 지역까지,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좀 공주나 부여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경주 지역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라면은 이 특히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었던 국가가 바로 가야예요. 근데 왜 삼국시대냐?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영토 확장도 많이 하고 많이 치고받고 싸운 것도 있고, 이 가야의 경우에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얘네 자체가 하나의 좀 몸통? 그러니까 거의 얘가 하나씩 그냥 거의 짱 이런 거라면, 가야는 이 앞서 위의 국가들랑 달리 6개의 연맹 왕국으로 구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맹 왕국이란 거는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은 여러 소국이 연합해 가지고 만든 국가?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야는 특별하게 어떤 한 국가가 완전 중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소국들이 모여 가지고 이 가야라는 하나의 그런 완전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6개의 연맹 왕국 다 외울 필요 있냐?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한능검 시험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딱 2가지 국가 외우면 돼요. 금관가야랑 대가야. 그래서 이 금관가야가 조금 더 전기의 그런 금관가야 중심이 이끌었다면, 반대로 대가야는 조금 후기의 중심이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 더 뒷관도 설명드리면은, 가야라는 국가는 크게 4가지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김수로왕, 그리고 철의 생산량이 높았기 때문에 뭐 낙남미 외 등의 철을 수출했다. 그리고 고분 키워드, 여기 나와 있는 김해대성동, 고령지산동, 그리고 공통적으로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아까 제가 버풍왕이랑 진흥왕 다룰 때 금관가야는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했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수로왕, 철, 김해성동, 고령지산동 등의 고분이랑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사실 이 4가지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이 금관가야는 김수로 왕이라는 왕이 건국했었고, 대가야는 이진아시 왕이라는 그 왕이 건국했었는데, 사실 김수로 왕 자체는 잘 나오는데 이진아시 왕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가야는 이런 왕들이 있다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2번째로 이 가야 지역 근처가 유독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철의 생산량이 진짜 높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야만의 장점인데, 그래서 낭랑이라던가 외에다가 이렇게 철을 수출할 정도로 무역 활동도 했었고, 특히 철의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이 철로 만든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덩이쇠 언급되면은 이것도 그냥 가야 키워드구나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고분이란 건 좀 크게 만든 무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가야의 경우에는 이 김해대성동이 큰 고분이고, 대가야의 경우에는 이 고령지산동이 큰 고분이에요. 특히 이 대가야의 고분이 최근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가지고 이거 관련된 내용도 좀 앞으로는 시험에서 나올 만하니까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그 멸망 관련된 거 다루면, 버풍왕 때는 금강가의 마지막 왕족 출신의 인물인 김구애가 버풍왕에게 항복하니까 버풍왕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좀 대우를 해주면서 금강가야 자체를 아예 합병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왕들에 비해서는 조금 설명을 단순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야 유형은 진짜 키워드 게임만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사실 무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굳이 어려운 설명 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진흥왕 때는 아예 대가야 자체 정벌을 썼는데,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이사부는 보통 한능검에서는 지증왕이 우상국 정벌로 나오지만 이 대가야 정벌도 참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부 나오면 무조건 지증왕이다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관가야, 대가야가 신라의 차례대로 뭐 합병되든지 멸망당하든지 그런 식으로 결국 가야는 크게 오래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주변 국가에 복속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능검 시험의 한정에서 조금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은 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이 금관가야랑 대가야를 금관가야랑 대가야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정확하게 뭐 금관가야, 대가야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내가 김해성동이 금관가야 건지 대가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키워드는 그냥
가야 관련된 키워드 아닌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가 어느 가야의 키워드인지 적어놓긴 했지만 꼭 이거를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점 기준에서는 뭐 이거 정확하게 구별 못해도 그냥 이게 가야 키워드구나 마음 파악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내는 특징이 있으니까 너무 이거 구별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삼국의 성장 및 가야의 특징 주제를 마치고 다음 주제에서 이제 조금 고대 파트에서 재미있다고 할 수 있는 주제인 고구려의 대외 항쟁 및 삼국의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